낭만서점 12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 사이에 한 번 더 만났었어요. 네. 그 사이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특별편까지 녹음했었고, 네.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에 네. 제가 공연이었는데 허희 씨가 게스트로, 네.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무대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렸고요. 네. 13월에 만나요 라는 카페였죠. 네, 성북동에 있는 카페 겸 서점이었는데요. 한옥처럼 돼 네, 있더라고요. 한옥을 개조한 네.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늑한 느낌도 났고 또 커피도 굉장히 맛있어서 네. 예. 그 공간이 용윤선 작가님이라는 에세이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울기 좋은 방, 네. 13월에 만나요 등 그런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참 사람이 책이랑 똑같이 말을 하는 약간 그런 당연한 건가요? 어쨌든 네. 그 작가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긋나긋한 느낌이 있으시고 커피도 굉장히 맛있게 내리시는 네. 예, 그런 분입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딸에 대하여를 읽었어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보며 엄마와 딸 또한 삶을 사는 방식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자들은 엄마가 되면서 새로운 성향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평가되는 일이 허다하죠. 저 또한 엄마이며 한 인간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읽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왜 하며 살게 될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긴 여운을 주는 책 소개 감사해요. 덕분에 읽게 됐어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의 이 감상평은 진짜 뭐랄까요. 깊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네. 우리들의 방송을 통해 책을 만나시고 또 그 책을 읽으시고 이런 감상을 남겨주시니 까먹고 지나갈 뻔했는데 네. 다시금 책의 내용도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효과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은 엄마가 되면서 새로운 성향이 추가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역시 남자들은 아버지가 되면 좀 뭔가 성향이 달라지나요? 남자들의 경우 남자들의 경우 여자랑 비교하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계속 철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경환 씨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여자가 네. 엄마가 돼서 철이 드는 것과 남자가 아버지가 돼서 철이 드는 것은 네. 비율이 좀 남자 쪽이 낮은 것 같다. 저의 경우는. 네. 네.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네. 고백이라 네네. 진정성이 까먹고 있어요. 집에 들어 맞다.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부디 이 방송을 듣지 말아야 할 텐데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있고 최근에 댓글 소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연말이라 좀 바쁘신가 봐요. 댓글이 좀 줄어들었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저희가 했던 로런스 블럭의 단편. 네. 빛 혹은 그림자 중에서 단편이었죠. 네.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거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네. 댓글이 안 달려서 아쉬워요. 네. 뭐 곧 달아주시겠죠. 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도 감상하시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할게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올해 소설 필자도 내용도 여성. 최근에 여성 문학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올해의 한국 문학을 결산해봐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애란을 비롯해서 김유정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등 주요 문학상에서 여성 작가들이 활약하며 여성 소설의 전성시대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서울 구기동 삼성출판문학관에서는 12월 29일까지
여성이 쓰다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근대 이후 여성의 글쓰기를 대표하는 단행본과 잡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최초의 여성문학 모음집 현대 조선 여류문학 선집을 비롯해 노천명 시집 별을 쳐다보며 한무숙 소설 역사는 흐른다 등 문학사의 유물들이 원본 그대로 전시됩니다. 전시회를 연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성 작가들이 인간의 보편적 문제와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성소설의 대약진에 대해 김미현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는 여성문학이 제3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제1기가 1930년대였고 제2기가 은희경, 공지영, 신경숙, 전경린 등이 문학상을 휩쓴 1990년대 중반이었다면 올해부터 여성문학 부활의 발화점이 뜨겁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과거 페미니즘이 막연하게 남녀 차별을 지적한 것과는 달리 요즘 되살아난 페미니즘은 여성 혐오라는 뚜렷한 관역을 설정해 공격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다라며 올해 베스트셀러가 된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문학을 통해 페미니즘을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올해의 소설가 50인이 꼽은 올해의 소설로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 선정됐잖아요. 선정되었고 2위에는 딸에 대하여 그렇죠. 선정됐고요. 편집자 박혜진 씨 나와주셨고요. 네, 실감하고 있죠. 네, 네. 정말 실감됩니다. 뭐 이 분위기가 그냥 열풍이나 돌풍 정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서비스 로봇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인데요.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뎠던 서비스 로봇이 은행, 공항, 쇼핑몰, 또 서점까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객을 접대하는 로봇 페퍼를 국내에 도입한 LG U+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한 페퍼를 1년 정도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로봇 업계 관계자는 AI를 장착한 미래형 서비스 로봇들은 빠르게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10년 안에 1가정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런 날이 진짜 오나요? 1가정 1로봇. 뭐 예전에는 그 마이카 시대를 굉장히 원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는 한 사람당 전화기 한 대씩 다 들고 다닐 거야 라고 예견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 얘기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상상은 안 가는데요. 진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TV만 해도 동네에 한 대씩 있어서 네, 사람들 마당에 모여서 보고 했다고. 이장입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이것도 있었는데. 진짜 1가정 1로봇이 보급형 모델이 많이 확산이 되면 이런 날이 오겠죠.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낭만서점 124회에서 다룰 작품은요. 요네스베 작가의 스노우맨입니다. 네, 요네스베 작가의 작품을 다뤄달라고 얼마 전에 댓글이 올라왔었죠. 네. 가즈오이시구로의 소설을 다뤄달라는 댓글에 반응함으로써 저희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언제나 소중하고 그럼요. 저희는 또 요네스베의 작품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네스베의 스노우맨을 다루기로 하고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곧 이 스노우맨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아, 맞아요. 네. 12월 14일에 주연은 마이클 패스벤더예요.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얘기가 있었대요. 맞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가 얘기가 무산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을 영화 렛미인과 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명작을 만든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이 맡았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마틴 스콜세지 제작이던데요. 네. 제작은 또 마틴 스콜세지가 맡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개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선택하고 보니 마침 또 영화가 개봉을 해서 역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은 네. 나쁠 거 하나 없어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 이 책과 영화를 함께 비교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네스베의 장편 소설 그리고 이 주인공이죠. 네. 해리 홀레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년여 전에 이 출판 관계자분과 또 어떤 미팅을 갔다가 미니 그 무슨 본이라 그래요? 작은 책이 미니북. 미니북이 나와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런히 세워놓으면은 문양이 이렇게 맞춰져요. 아주 어렸을 때 드래곤볼처럼. 네. 그래서 예, 그냥 장식품으로도 좋은 그런 책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읽진 못했었는데 그 책을 이제 드디어 읽으셨군요. 드디어 읽었어요. 예. 그 중에서도 7번째던데 스노우맨. 예. 그 각 책들이 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주인공은 동일한데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예, 다르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런 질문들이 오가더라고요. 이거 처음부터 읽어야 이해가 가나요? 누군가가 댓글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다 각각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셜록 홈즈 시리즈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스노우맨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작가 요네스베를 경환 씨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노르웨이의 작가이자 뮤지션, 저널리스트, 그리고 경제학자입니다. 1960년 그의 소설의 주된 무대이기도 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인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늘 책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 만들기에 매혹되었고 혼자서 공상하며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노르웨이 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증권 중개업을 겸했습니다. 그러다 37의 나이에 첫 작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스노우맨을 비롯한 해리 홀레 시리즈의 서막을 연 배트맨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북유럽의 유명 문학상 유리 열쇠상을 거머쥐었고요. 그 후로 네스베는 1, 2년에 한 편씩 해리 홀레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90cm가 넘는 키에 민첩하고 깡마른 몸, 수사에 있어서는 천재적이지만 권위주의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반항적 언행으로 종종 상관들의 골칫거리가 되는 해리 홀레 반장은 악과 싸우다가 악에 물든 매력적인 반영웅 캐릭터입니다. 해리 홀레가 등장하는 소설은 모두 발표와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랭크되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요네스베는 뮤지션으로도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는 노르웨이의 록밴드 디 데레의 보컬이자 작곡가면서요. 지금도 해마다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널리스트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는데요. 지난해 노르웨이 폭탄 테러 사건 이후에 복지국가로서 노르웨이의 모습을 회고하는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해서 비극의 본질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와 글쓰기 재단을 창립해서 자선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요네스베 작가를 저도 이번에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본격적으로 좀 자료를 찾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작가이자 뮤지션, 저널리스트, 경제학자 못하는 게 뭐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뮤지션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디 데레라는 밴드의 음악도 찾아서 들어봤는데 록밴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크 성향의 약간 좀 빠른 컨트리풍 음악도 좀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컬이니까 그 목소리겠죠. 맞아요. 요네스베의.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 소설만 읽고는 상상한 사운드가 있었거든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스노우맨 같은 경우는 스릴러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게 저도.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은 빠른 비트에 그리고 좀 낯선 언어였으니까 네. 언어로 노래하더라고요. 해마다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되게 좀 빡빡한 네. 공연 일정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카운팅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무대에 서는 거를 따지면 네.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요네스베가
37의 나이에 첫 작품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스노우맨을 비롯한 해리 홀렛 시리즈의 서막을 연 박쥐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북유럽의 유명 문학상 유리 열쇠상을 거머쥐었고요. 그 후로도 네스베는 1, 2년에 한 편씩 해리 홀렛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요네스베가 37의 나이에 박쥐라는 작품으로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쓰자마자 이렇게 유명해지는지 그러니까요.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분의 어떤 IQ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네.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뮤지션, 소설가. 네, 부럽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인구수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노르웨이 하면 그냥 북유럽의 선진국가, 복지국가 뭐 이렇게만 인식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과 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노르웨이 듀오의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죠.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래요. 네. 그렇게 적어요. 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서울시 인구보다 적은 거죠. 그런데 요네스베의 책을 150만 명이 읽었대요. 노르웨이에서. 그러면 뭐 대략 3분의 1 정도가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요네스베 책 앞에다가 써서 네. 아니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기록인가? 저는 뉴스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인 판매 부스로는 맞으니까. 와, 그럼 한국의 독자가 지금 5천만 정도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읽었다고 치면 1,500만 명이 네, 그 작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은 없죠. 밀리언셀러는 있어도 네, 그런 식의 1000만 단위로 네, 읽히는 책은 시리즈가 아니고선 그러니까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김건모, 같아요. 신승훈 앨범이 아니고서는 네, 물론 뭐 삼국지나 뭐 이런 장기간의 스테디셀러가 있긴 했지만 글쎄요. 이렇게 창작 시리즈로 엄청나게 많은 독자를 읽히게 한다. 그건 네. 그 작가가 가진 필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노르웨이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잖아요. 60여 개국에 번역되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단합니다. 그 작은 인구수가 작은 국가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학이라니.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스노우맨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7년 출간된 스노우맨은 요네스베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등극시킨 작품입니다.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잘 읽지 않는 보수적인 영국 서점가에서도 무려 석 달 연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서 화제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첫눈이 내리는 날 시작됩니다. 퇴근한 엄마는 정원에 만들어 놓은 커다란 눈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린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왜 우리 집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실종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선물한 목도리는 눈사람 목에 둘러져 있었죠.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람은 아이의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자식이 있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 수사에 투입된 형사 해리는 이것이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스노우맨으로 짐작되는 범인에게 이상한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첫눈이 내리고 그가 다시 나타나리라. 눈사람. 그리고 눈사람이 사라질 때 그는 누군가를 데려갈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눈사람을 만들었을까? 누가 눈사람들을 만들지? 누가 무리를 낳았지? 눈사람은 모르기 때문이다. 눈사람과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려는 해리. 그는 과연 스노우맨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스릴러의 기운이 감돕니다. 네. 그리고 배경도 조금 독특한 구석이 있고요. 네. 눈사람. 그 노르웨이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보다 미국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 뭐 영화나 미국 소설들을 보면 연쇄살인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나 연쇄살인범은 있겠지. 그리고 한국에도 있었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그 범인의 어떤 등장 자체가 아주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리 형사도 이거 연쇄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나 뭐 주변 동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 또 그러는구나. 너 미국 그 FBI에서 너 교육받고 왔다고. 너 또 넘겨짚기 하는구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해리 홀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닌 적이 많았죠. 그렇죠. 네. 헛다리 짚은 적이 네네.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의 어떤 사고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네. 약간 교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주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아까 미국 문화에 젖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것 혹은 뭐 한국적인 것, 그러니까 익숙한 몇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그런데 노르웨이 소설이니까 그 특유의 낯섦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낯섦을 굉장히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 적응해? 네. 이름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근데 특히 러시아 소설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그런 어떤 낯선 배경을 흡수하고 네. 읽어 나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리고 네티즌 리뷰 중에서도 네. 그 낯선 지명을 조금만 이겨내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독서라는 게 우리의 익숙함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지평이라고 하는 걸 깨트리는 차원으로 독서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보지 못한 곳에 데려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제 확장하고 또 한 번쯤 가봤거나 뭐 영화로 봤거나 했던 네. 것도 더 생생하게 해주니까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해리 홀레 형사가 매력적인 캐릭터로 느껴지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스노우맨을 옮긴 노진선 번역가도 이 역자의 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해리 홀레는 오슬로 경찰청 강력반의 반장이다. FBI에서 연쇄살인범 체포 과정에 관해 공부했고 실제로도 연쇄살인범을 체포한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 유일의 형사다. 이일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이며 악과 싸우다 자기 스스로 악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안티 히어로이다. 그런가 하면 연애에 있어서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오랜 연인 라켈을 잊지 못하는 순정남이기도 하고 라켈의 아들인 올레그를 친아들처럼 아낀다. 친구라고는 어릴 때 함께 자란 웨위스타인과 트레스코, 둘 다 알코올 중독자가 유일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알코올 도수 40%의 짐 빔이다. 음악이라면 섹스피스톨즈에서 듀크 엘링턴, 닐 영에서 슬림낫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대개는 사건 수사를 위해 맨정신으로 버티지만 뱃속에는 늘 사슬에 묶인 사냥개들이 술을 갈구하며 지저댄다. 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네. 디테일하네요. 저는 이 악과 싸우는 히어로가 너무너무 정의로우면 그 작품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안티 히어로라고 해서 네. 저는 또 굉장히 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쵸. 조금 네. 껄렁껄렁한 네. 네,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감이 넘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저는 뭐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을 처단하는 걸 내가 왜 봐야 되지?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네, 약간 그런 삐딱한 반감이 막 권상우의 들어가지고. 대사가 생각나네. 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스릴러 장르를 볼 때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 뭔가 결함이 많은 인물일수록 저는 그 작품에 빠져들어서 읽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셜록 홈즈만 해도 그렇잖아요. 셜록 홈즈가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인 예, 그런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캐릭터의 어떤 멋짐을 잊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해리 홀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 마동석 캐릭터도 일종의 안티히어로 아닌가요? 껄렁껄렁한 형사. 예. 다 처단하고 다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더 낫다가 아니라 전 문학 작품이나 영화로 보기에는 그런 입체적인 주인공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면적이지 않고.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도 좀 신선해요. 이게 굉장히 큰 결함이잖아요. 형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든 좀 견뎌보려고 그 싸우는 모습이 처절하게 그려집니다. 항상 이렇게 술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 네. 네. 지금 이런 여기서도 것도 드러나요. 표현이 됐잖아요. 대개는 사건 수사를 위해 맨정신으로 버티지만 네. 뱃속에는 늘 사슬에 묶인 사냥개들이 술을 갈구하며 지저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내면에 들끓는 욕망과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요. 음악 취향도 재밌어요. 섹스피스톨즈에서 듀크 엘링턴. 그러니까 펑크 네. 록에서 재즈고 좀 하드한 재즈고 네. 닐 영에서 슬립낫. 음. 이거는 뭐 슬래시 메탈과 닐 영 같은 경우에는 포크 뮤지션이니까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취향. 그렇군요. 을,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네스의 본인의 캐릭터가 좀 반영이 된 거겠죠. 본인의 뮤지션이니까. 어떤 취향도 반영됐겠죠. 예. 네. 그리고 이 해리올레는 오랜 연인인 라켈과 계속 만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저는 또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함께 살기도 하다가 헤어졌다가 지금 스노우맨에서는 그 라켈이 다른 남자의 여자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라켈의 아들인 이 올레그와는 또 친밀하게 해리와 지내고 있고요. 네. 이미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네. 이제 본인의 아이는 아닌데 아니죠. 네. 이제 이 라켈이라는 그 여인의 아들과 이미 친해졌고 네. 그 관계는 유지되고 네. 예. 그리고 연인 관계는 또 라켈과도 헤어졌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만나긴 만나고 이건 북유럽의 정서인가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들고요. 시스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 영화도 북유럽 영화인데 이제 영화 제목이 시스터잖아요. 네.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못 봤습니다. 이제 어린 소년이 나오고 그 소년이 이것저것 훔치러 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네. 그리고 누나랑 같이 사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그 훔쳐온 걸 가지고 같이 먹고 겨우겨우 지내는데 그 누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자꾸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게 되는데 누나 남자친구도 자꾸 바뀌고 이 꼬마는 남자친구들을 되게 시큰둥하게 대해요. 그러다가 스포일 수 있겠는데 누나 아니에요. 엄마예요. 그렇군요. 남자친구 갑자기 깜짝 놀라고 네, 그런 영화입니다. 예. 북유럽의 정서인가 하셔서 예. 북유럽 영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관계도 가능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지 못하는 성향이라 네네.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뭐. 그렇죠. 헤어졌는데 그 자네들이 남아서 그거 수습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예. 주기적으로 만나고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선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해리가 새로 온 경관 카트리네와 파트너가 되는데요. 카트리네를 처음 목격하는 장면에서 카트리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소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매력적인 여자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숱이 적은 머리카락은 얼굴 양옆으로 맥없이 늘어졌고 창백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수려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데 이골이 나서 더는 그것이 싫지도 좋지도 않게 된 매력적인 여자들 특유의 진지하면서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푸른색 치마 정장을 입었지만 스커트 밑으로 보이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과 실용적인 겨울 부츠는 그녀가 자신의 몸매를 이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어주었다. 네. 참, 잠깐 보고 되게 많은 걸 파악해요. 그러게요. 자신의 몸매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어주었다. 네. 무엇보다 이 표현이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데 이골이 나서 더는 그것이 싫지도 좋지도 않게 된 매력적인 여자들 특유의 진지하면서도 피곤한 표정. 이게 뭘까? 상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쁘다는 소리 지겨워 피곤해 이런 캐릭터긴 하지만 그렇게 또 도도하지만은 않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카트리네가 먼저 이 해리에게 좀 살갑게 다가오고요. 파트너가 되는데 해리는 뭐 애초부터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저희 이 스노우맨 시리즈 이전에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고 덕분에 뭐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명 인사가 됐죠. 이 유명 인사인 해리 홀레가 새로운 여성 경관과 네. 파트너가 되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사건을 네. 좀 수습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지 스노우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나 왔어요. 엄마가 복도에서 외쳤다. 요나스는 엄마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빠가 요나스의 어깨를 잡더니 아직 식사 준비가 되지 않은 식탁을 가리켰다. 어머나, 착하기도 하지. 요나스가 최대한 민첩하게 유리컵과 식기를 식탁에 차리자 엄마가 부엌 문간에 서서 그를 칭찬해 주었다.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다. 게다가 둘이서 대형 눈사람을 만들었네요. 요나스는 깜짝 놀라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코트 단추를 푸는 중이었다. 요나스처럼 갈색 머리에 갈색 피부를 한 엄마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두 눈은 늘 다정한 빛을 띄었다. 거의 늘. 아빠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에서처럼 날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엄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할 때면 남자들의 시선이 엄마에게 향했다. 우린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요나스가 말했다. 그랬어?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요나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두툼한 핑크색 목도리를 풀었다. 아빠가 창가로 다가갔다. 이웃집 아이들이 만든 모양이군. 요나스는 식탁 의자에 올라가 밖을 내다보았다. 정말로 집 앞 잔디밭에 눈사람이 있었다. 엄마의 말처럼 커다란 대형 눈사람이었다. 눈과 입은 조약돌로, 코는 당근으로 만들었다. 모자도 목도리도 두르지 않은 채 산 울타리에서 꺾은 나뭇가지로 만든 듯한 앙상한 팔 하나만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사람이란 원래 길가 쪽, 그러니까 열린 공간을 바라보며 서 있는 법인데. 왜 눈사람이... 요나스가 입을 열었지만 아빠가 끼어들었다. 내가 따끔히 일러줘야겠어. 왜요? 엄마가 복도에서 말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의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가 어때서요? 저런 조잡한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싫어. 돌아오면 말해야겠어. 근데 왜 눈사람이 길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요나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가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다. 언제 돌아오는데요? 내일, 아무 때나. 몇 시요? 왜?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빠의 말투에 요나스는 몸을 떨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그러죠.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전기 레인지 앞으로 가서 냄비를 열어보고는 온도를 높였다. 그냥 차려놔. 아빠는 조리대 위에 신문 더미로 몸을 돌렸다.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알았어요. 엄마는 아빠의 등 뒤로 가서 아빠를 껴안았다. 꼭 오늘 밤에 베르겐으로 가야 해요?
강의가 내일 아침 8시야. 공항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첫 비행기를 타도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요나스는 아빠의 목 근육이 풀어지는 걸 보고 아빠의 마음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다. 왜 눈사람이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요나스가 물었다. 가서 손 씻고 오렴. 엄마가 말했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학교는 어땠는지 묻는 엄마의 소소한 질문과 짧고 애매한 요나스의 대답만이 오갔다. 시시콜콜 대답했다가는 아빠에게 학교를 핑계로 뭘 배우는지 혹은 뭘 배우지 않는지 불쾌한 질문을 받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요나스가 함께 놀았다는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부모님 직업은 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속사포 같은 신문을 받을 수도 있다. 절대 아빠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요나스가 침대에 누웠을 무렵 아래층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문 닫는 소리가 나고 집 밖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엔진 소리가 멀리 사라져갔다. 다시 그들 모자만 남았다. 엄마가 텔레비전을 켰다. 요나스는 엄마가 했던 질문을 생각했다. 왜 요즘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니? 요나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나스가 슬퍼졌다. 볼 안쪽을 씹었더니 달콤 쌉쌀한 통증이 귀까지 번졌다. 천장에 달린 금속 대롱으로 만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요나스는 침대에서 나와 발을 질질 끌고 창가로 다가갔다. 정원에 쌓인 눈에서 반사되는 빛 덕분에 창밖에 눈사람이 보였다. 눈사람은 외로워 보였다. 누군가 모자나 목도리를 둘러줘야 한다. 아니면 손에 빗자루라도 쥐어주든가. 순간 구름 뒤에서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가지런히 늘어선 눈사람의 새까만 이빨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두 눈동자도. 요나스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쉬며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조약돌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눈은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올려다보고 있었다. 요나스의 방을. 요나스는 황급히 커튼을 치고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게요. 눈사람의 눈이 아까는 집안을 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창문을 2층 창문 그렇죠. 요나스 방을 훔쳐봤다고 네. 쳐다봤다고 생명력이 있는 눈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눈사람에 이빨이 있다 나오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죠. 스노우맨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 귀여운 눈사람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네. 점점 눈사람이 무서운 그 대상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이 요나스만 자꾸 왜 눈사람이 우리 집 쪽을 보고 있죠? 라고 하는데 엄마도 아빠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빠는 강의 때문에 집을 떠난 상태고 엄마와 이 요나스 둘만 남아있는 상태죠. 네. 네. 뭔가가 불길합니다. 네,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데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죠? 네. 뭔가 강압적이고요. 일단 아까부터 엄마 와서 엄마를 반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 요나스라는 꼬마의 어깨를 덥석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죠. 엄마한테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하고 왜 뭐 데이트라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하고요. 아니 엄마한테 달려갈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어깨를 붙잡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읽어드린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스에게 아빠가 이런 말도 합니다. 엄마는 제대로 말할 줄 몰라. 알겠니? 엄마는 문법에 신경 쓰지 않는 집안 출신이란 말이야. 라고 말해요. 아빠 비호감. 그렇죠. 아니, 자기가 물리학 교수면 단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빠가 범인인 줄 알게 하려는 어떤 계책 같은 건가요? 비호감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읽어드린 부분이 스노우맨의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네. 38쪽 정도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책의 두께를 말씀드려야죠. 6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직 100쪽도 못 넘어왔습니다. 네네. 네. 오늘 목표가 100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지금 눈사람이 등장했고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엄마가 사라집니다. 네. 목도리만 남기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출장 가신 그 사이에 아들과 엄마 둘만 있는 집에서도 엄마가 실종되는 사건. 그렇죠. 이러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다시 어떻게 이 요나스에게 다가오는지 그 뒷부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소리에 잠이 깬 요나스는 얼굴을 덮었던 이불을 끌어내렸다. 적어도 요나스는 그게 소리라고 생각했다. 뽀드득 소리. 조용한 일요일 아침, 집들 사이에 쌓인 눈을 밟을 때 발밑에서 나는 소리. 아무래도 꿈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다시 잠들지 못했다. 대신 꿈의 파편들만 생각났다. 꿈에서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미동도 않고 요나스 앞에 서 있었다. 빛이 반사된 안경 표면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얼음장 같았다. 왠지 무서운 걸 보니 분명 악몽이었다. 요나스는 다시 눈을 뜨고 천장에 매달린 금속 풍경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튀어나와 문을 열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을 지날 때는 어둠 속을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쉬지 않고 달려 부모님의 침실 앞에 도착해 아주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다 아빠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차피 엄마는 잠에서 깰 것이다. 요나스는 살그머니 침실로 들어갔다. 사각형의 새하얀 달빛이 아무도 없는 더블 침대에 드리워져 있었다. 디지털 알람 시계를 밝힌 숫자는 1시 11분. 한순간 요나스는 어리둥절해져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시 복도로 나와 계단 쪽으로 갔다. 계단 밑의 어둠은 거대한 공백처럼 요나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짧고 거칠게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들은 순간 요나스는 소리 지른 걸 후회했다. 이제는 어둠도 요나스가 겁에 질렸음을 알 것이다. 아무 대답도 없다. 요나스는 침을 삼켰다. 까치발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3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발밑에서 뭔가 축축한 것이 느껴졌다. 6번째 계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8번째 계단도. 마치 누군가 젖은 신발을 신고 혹은 젖은 발로 계단을 올라간 것 같았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엄마는 없었다. 요나스는 창가로 다가가 이웃집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가끔 에바 아줌마를 만나러 옆집에 가곤 했다. 하지만 옆집 창문은 죄다 깜깜했다. 요나스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어둠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부엌으로 가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에서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요나스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단지 이름을 남겨달라는, 그리고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내용의 녹음된 음성 메시지였다. 좋은 하루를 보내라니. 지금은 한밤중인데. 요나스는 현관으로 가 아빠의 커다란 구두 속에 발을 넣고 잠옷 위에 패딩 점퍼를 걸친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내일이면 눈이 녹을 거라고 엄마가 말했지만 아직 추웠다. 산들바람이 대문 옆에 떡갈나무 속에서 속삭이며 웅얼거렸다. 이웃집까지는 100m밖에 되지 않았고 다행히 2개의 가로등이 환히 길을 밝혀주었다. 엄마는 이웃집에 있어야 한다. 자신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나스는 좌우를 힐끗 살폈다. 그러자 눈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눈사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달빛 속에서 집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 보였다. 왠지 사람처럼 느껴졌고 친숙한 기분이 들었다. 요나스는 이웃집을 바라보며 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뛰지 않았다. 대신 칼바람이 품 안에 파고드는 걸 느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요나스는 천천히 눈사람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제야 알았다. 눈사람이 그토록 친숙해 보인 이유. 그 목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다. 핑크색 목도리.
요나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에게 준 바로 그 목도리. 네. 엄마가 사라졌어요. 네. 한밤중에 악몽에서 깨서 그리고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엄마 침대로 엄마 옆에서 자려고 그랬는지 네. 간 건데 엄마가 없고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네. 새벽 1시에 엄마가 왜 없지? 전화해도 부재중 남겨달라는 메시지가 그쵸. 나오고요. 좋은 하루 보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봤더니 눈사람에 목도리가 메어져 있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선물했던 엄마가 굉장히 아끼는 그 목도리가 거기 네. 둘러져 있다는 거죠.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요네스베가 스릴러 작품을 쓰는 대중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잘 쓰는 대중 작가인데 그 대중성이라는 게 단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치들 있죠.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맞아요. 네, 독자의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들어요. 그 풍경을. 맞아요. 네, 그 능력이 진짜 탁월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건의 그 끔찍함 혹은 뭐 반전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문학적인 솜씨가 네, 분명히 요네스베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솜씨가 뛰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고요. 근데 아버지랑 확실히 뭔가 좀 있나 봐요. 꿈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쳐다봤대요. 그렇죠. 그리고 깨었는데 악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아버지가 집을 떠난 날 어머니가 사라졌다. 왠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버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강의를 잡았고 네네.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끔찍한 일을 지금 계획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네,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실제로도 살짝 떠보는 장면도 나오죠. 네. 잠시 후에 이제 홀레가 등장하잖아요. 네. 형사로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찝찝한 장면들. 그리고 10살짜리 꼬마가 지금 집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감정이입이 됩니다. 네. 자,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되고요. 해리와 카트리네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 교수인 이 요나스의 아버지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눈 직후에 해리와 카트리네가 돌아오면서 두 사람이 그 물리학 교수인 그 남편과 한 이야기를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된 걸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추측해 보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른 생각이 뭐였지? 그 집에 사는 부부가 딱히 천생연분은 아니겠다는 생각이요. 아마도 결혼 생활은 불행했을 테고 그랬다면 여자 쪽이 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눈에 빤히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취향이 충돌하는 것. 설명해봐. 그 흉물스러운 소파와 커피 테이블 못 보셨어요? 90년대 남자가 구입한 전형적인 80년대 스타일이죠. 반면 여자가 선택한 식탁은 알루미늄 다리가 달린 하얀 떡갈나무 식탁이고요. 거기에 비트라까지. 비트라? 식탁 의자요. 스위스제죠. 비싸요. 얼마나 비싼가 하면 만약에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모조품을 샀더라면 거기서 아낀 돈으로 그 집에 빌어먹을 가구 전부를 바꿀 수 있을 정도죠. 무슨 뜻이지? 오슬로의 그 동네에서 그렇게 큰 집에 살 정도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소파 테이블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보는 눈도 없고 인테리어에 딱히 관심도 없는 남자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지. 이젠 반장님 생각을 말해주세요. 배워야 할 사람은 저잖아요. 비르트 베케르가 제 발로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왜요? 폭력이 흔적이 없잖아요. 치밀하게 계획됐으니까. 그럼 누가 범인이죠? 남편? 항상 남편이 범인이죠? 그렇지.
항상 남편이 범인이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시간에 남편이 베르겐에 있었다는 것만 제외하고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맞아. 남자는 베르겐행 마지막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슬로로 돌아왔다면 첫 강의 시간을 맞출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필리프 베케르가 유죄였다면 왜 반장님의 미끼를 물지 않았겠어요? 미끼? 네, 미끼요. 최근 부인의 기분에 변화가 없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반장님이 베케르에게 부인이 자살로 의심된다는 눈치를 주셨죠. 그래서? 왜 이러세요, 반장님? 자살로 의심될 경우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베케르도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반장님은 베케르에게 아내가 자살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베케르가 유죄일 경우 여러모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가설이죠. 하지만 베케르는 아내가 종달새처럼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케르를 떠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 반장님은 늘 사람들을 떠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되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 오늘은 나 혼자 일해야겠어. 네. 카트리네를 제가 읽었고요. 해리를 경환 씨가 읽으셨는데, 네. 지금 두 사람은 거의 범인으로 남편, 이 필리프 베케르를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이제 낭독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네요. 투캅스. 아, 투캅스요? 예, 투캅스도 여자 경찰과 투캅스 2인가요, 그건? 네. 여자 경찰과 이제 남자 경찰. 그쵸.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사건도 해결하죠. 네. 뭐 그런 영화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초반에 범인이 그러니까. 잡히지 않잖아요. 이 소설 600페이지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600페이지인데 지금 60여 페이지에서 네. 범인이진 않겠죠. 네. 그리고 이 필리프 베케르가 범인처럼 보이지만 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소설에서 60여 페이지에 나오는 용의자는 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왠지 이 남편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깔아놨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네, 독자는 계속 이 남자가 그랬나?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중간에 가보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소설 중간중간에 진짜 범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해요. 네. 근데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 번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차마 뒤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 목표가 스노우맨의 분위기만 전달하자입니다. 목표를 아주 소박하게 세웠어요. 네네. 네. 누가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면 이걸 설명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방송을 끄실 것 같다는 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뭐 인물 관계도가 필요하신 분은 허희님 블로그에서 쪽지로 아 저한테요? 허희 씨가 혹시 뭐 이렇게 책 읽으면서 그려놓으신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부탁해 보시고요. 아니면 아주 편하게 보시는 방법은 영화 개봉하잖아요. 뭐 그렇게 크게 바꿨겠어요? 네. 네.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그걸 딱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위기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 그리고 스산한 요소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남편이 범인이었다면 네. 반장님의 미끼를 물지 않았겠느냐. 부인이 최근에 뭐 기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질문. 예, 요즘 좀 우울해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살로 몰아갈 그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살인범이라면. 근데 근데 그러지 안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알리바이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갔고 뭐 그런 비행기의 어떤 기록을 조회해 보면 네. 그리고 강의에 이 교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참석을 했다면 이건 너무나 그렇죠. 알리바이가 뚜렷한 근데 뭐 거잖아요. 직접 살인 아니더라도 이제 뭐 청부살인 같은 거 생각해 볼 수야 있겠는데 그만큼 기분 나쁜 남편인데 지금까지 서술된 그쵸. 바로는 네. 하지만 이제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 맞습니다. 자, 이 해리가
상사인 하겐에게 기묘한 통계 수치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통계 수치가 뭐냐면 실종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인원을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수사 기간도 2달 정도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꽤 많이 등장하는 장면 같은데요. 네. 공공의 적 이런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나오죠. 맞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네. 지금 영장 청구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제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경우는 네. 거의 없죠. 실제로 이 2달 달라고 했지만 그 기간은 훨씬 짧아지고요. 그리고 투입 인력도 10명 요구했는데 4명 예,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리가 하겐이라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장면, 이 장면도 여러분들이 스노우맨을 읽어나가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실종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설명해보게. 6페이지를 보면 아실 겁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25살에서 50살까지 실종된 여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행방불명된 여자들이죠. 실종자 수사과하고도 얘기해봤는데 그쪽도 동의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뭐에 비해 많다는 건가? 전에 비해,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요. 기혼이거나 동거 중이었던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예전보다 독립적이잖아. 가족들 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거겠지. 남자와 도망쳤을 수도 있고. 그건 통계학계에서 연구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덴마크와 스웨덴의 여성들도 독립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쪽 실종자들은 결국 돌아왔죠. 자네 말대로 그 수치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왜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 왜냐하면 스카레는 노르웨이 전체의 통계를 낸 반면 대개의 경찰은 자신들이 담당한 구역의 실종자들만 조사하니까요. 크리포스에 1800명에 달하는 전국 실종자 명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50년간의 실종자들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거기에는 난파를 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패턴을 살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좋아. 하지만 우리 관할은 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오슬로라고. 문제는 그게 오슬로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라니. 어젯밤 눈사람 안에서 비르테 베케르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경정님, 하지만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요. 이 통계치는 흥미롭군. 얼마 전에 실종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말해보게. 스카레에게 이런 보고서를 쓰게 한 진짜 이유가 뭔가? 9월 초 제가 토크쇼에 출연한 후에 우편함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친놈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죠. 눈사람? 무리는 또 뭐야? 바로 그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옥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해리? 수사팀을 꾸려주십시오. 몇 명이나 필요한가? 기간은? 10명입니다. 2달 주십시오. 네, 하겐과 해리의 대화였습니다. 예. 스카레라는 팀원에게 보고서를 해리가 이제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결론부는 이제 본인이 직접 써서 하겐에게 보고를 한 것인데요. 지금 기묘하게도 실종자가 너무 많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사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요나스의 엄마, 예, 실종된 그 비테르 베케르의 휴대전화가 눈사람 안에서 발견됐다. 예,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엄마가 집을 떠나면서 눈사람 안에다 일부러 휴대폰을 넣어놓고 목도리는 남겨두고 자기 아들 남겨놓고 어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납치에 납치 가까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해리가 2달 전에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죠. 눈사람, 무리, 뭐 이런 걸 그 하겐이 이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요. 네. 이 편지는 제가 그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드릴 때 잠깐 소개해드렸죠. 곧 첫눈이 내리고 그가 다시 나타나리라. 눈사람. 그리고 눈사람이 사라질 때 그는 누군가를 데려갈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눈사람을 만들었을까? 누가 눈사람들을 만들지? 누가 무리를 낳았지? 눈사람은 모르기 때문이다. 네, 이 편지를 네. 하겐에게 건네주었던 거죠. 이런 익명의 편지가 해리 홀레에게 본인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네. 그 이후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 편지를 공개합니다. 왜 내가 이 사건을 연쇄살인의 어떤 시작으로 짐작을 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팀원들도 처음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연쇄살인범의 어떤 그런 망상 같은 거 예, 시달리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나의 어떤 착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참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제 시작된 이 소설에서 네. 수사팀 꾸리기 시작하고요. 네.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면서 누가 범인일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편지가 일단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밝힌다면 그 또한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릴까 말까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예. 뭐냐면 스노우맨이 등장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는지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읽어드리는 것이 좀 온당한 일일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그렇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잔인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스릴러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 항상 그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제시가 되고 우린 그걸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되게 뭐 나쁜 일이지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를 지금 긴장감 있게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자꾸 윤리적인 그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이를테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사건을 다룬 이를테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참상을 이제 재현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감독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죽어가는 장면을 정말 카메라 안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한 그렇죠. 거예요. 얼마 전 주키퍼스 와이프에서도 네. 예, 다른 방식으로 다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걸 스펙타클로 소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윤리적인 문제를 만드느냐, 사실은 그 재현의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릴러 작품들의 경우는 그걸 스펙타클로 소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읽어드릴까 말까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스노우맨이 등장을 해서 이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당연히 소설의 어떤 전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은 이걸 되게 이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음. 스노우맨으로부터 그 여자가 살아나야 해. 어떤 응원의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긴장감 말 그대로 그 스릴을 즐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또 우리는 그 즐기는 것을 부추기는 것만 같은 낭독. 예. 그래서 자꾸 고민된다는 고민된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됩니다. 읽어드리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러네요. 네. 어떻게 좀 반성적으로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스릴러 소설을 아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네. 언제나 그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너무 명확하고 항상 피해자는 여성들이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 소설에 대한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도 여기저기서 보기도 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취향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쭉 읽어 나갔잖아요. 이번에 네. 접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현기증이라는 소설을 다 재밌게 보셨다 그랬는데 저 조금 약간 다른 시각을 네.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고 이런 게 그 취향에 좀 안 맞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재밌게 읽히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르 문법인 것인데 보통은 그 순수 문학, 이른바 예, 이른바 순문학에서는 한 개인의 죽음도 엄청난 사건으로 정말 책 한 권으로 다 그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뭐랄까요?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가볍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다가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온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안 읽을 거예요. 예,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안 읽을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께 이 책의 110쪽부터 117쪽까지를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실비아라는 여성이 지금 스노우맨의 어떤 범죄로부터 도망치는 네. 장면인데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예, 그런 어떤 공포가 이 110쪽부터 117쪽까지 가득 서려 있습니다. 네. 도끼 등장하고요. 네. 덫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것 같고 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렇죠. 물론 요네스베가 그 어떤 살인 장면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죠. 예, 딱 그 전에 이제 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이것까지도 불편하더라고요. 네, 예.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대본에 이 부분을 읽을지 말지를 방송하면서 결정하자고 써있길래 네. 저도 여기를 좀 읽어봤죠. 더 자세히. 네. 확실히 불편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스펙터클을 소비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뭐 재현의 윤리나 이 스펙타클로 소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라젤로 네메스 감독의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을 다룬 영화인데 카메라가 존더 코만도라고 불리우는 이 한 사람의 시선으로 카메라가 비춥니다. 그 수용소 안에. 그래서 이 존더 코만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뭐 죽는 걸 잠시 이렇게 보류, 유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뭐 가스실에서 왜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독일군이 시킨 겁니다. 그걸 실제로 존더 있었겠군요. 예. 실제로 존더 코만도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존더 코만도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뒤에서부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치울 때도 그 시체를 똑바로 보지 않아요. 계속 흔들립니다. 카메라가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그걸 계속 그 외면하는 방식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떻게 그 사건을 다뤄야 하는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죠. 예. 예. 그리고 가스실에서의 그런 상황 자체는 소리로 예. 들리거나 아니면 그 소리도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는다거나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아주 희미하게 예. 예, 처리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사람의 생명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노우맨은 예, 그렇죠. 잘 쓴 대중 소설이지만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저한테는 예. 예, 좀 읽기가 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또 뭐 홀로코스트 문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또 사건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지만요. 이거는 완전히 창작물이고. 네. 지금 그 사울의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가네요. 감독의 고뇌도 느껴지고 네. 큰 흔들리는 카메라. 예. 언제 한번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스노우맨의 600쪽 중에 저희가 100쪽까지 네. 여러분 다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범인은 등장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 스포일러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이번에는. 네. 스포일러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죠. 예. 이 등장인물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그게 스포일러예요? 아 진짜로. 범인이 어디선가 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소설 안에 아직 나오긴 하죠. 그 주변인. 주변인. 네. 예. 그렇죠. 예. 너무 스포일러 같지 않은 스포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했으면 스포일러인데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없다는 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 덕분에 이 스노우맨이라는 작품 다뤄보게 됐는데요. 뭐 제가 이것저것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냥 긴 겨울밤 내가 좀 어떤 공포, 스릴을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네. 이 책은 적합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뭐 여름의 남양 특집 뭐 이렇게들 많이 스릴러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 스노우맨은 겨울에 적합한 스릴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124회 스노우맨 왜 눈사람이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